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호 테크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한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빗썸이 시끌시끌합니다. 주로 어떤 논란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업비트랑 더불어서 국내 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다 빗썸을 알잖아요. 네. 이 빗썸의 그 경영진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굉장히 큰 국민적 이슈로 좀 부상을 했는데, 먼저 일단 시작은 탐사 보도를 중심으로 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라고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배우 박민영 씨의 남자친구가 빗썸의 회장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사실은 그냥 어떤 배우의 남자친구의 어떤 가십성 뉴스인 줄 알았는데, 내용 이제 그 하단을 보면은 빗썸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이 빗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박민영 씨의 남자친구라는 분이 어떻게 자금을 모았고, 가족들이 어떻게 지분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혹시 뭐 전환사채라든지 어떤 그 재무적으로 어떤 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얽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10월 들어서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이 이슈를 갖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융당국은 또 어디까지 이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또 어떤 피해가 혹시 있는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슈고요. 사실 빗썸은 그 코인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지배구조로 유명한데, 일단 크게 보면은 창업 멤버가 있고요. 네. 창업 멤버 외에 기존에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제 나와서 지분을 팔기도 하고, 또는 외부로부터 이제 자금을 이제 흡수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구역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 멤버와 투자 쪽 멤버,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양쪽 다 지금 사실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박민영 씨의 남자친구라는 분은 일단 투자 쪽에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빗썸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에서 보통 이슈가 될 정도면 상당히 큰 사안인데 그렇죠. 뭐 그럴 만큼의 법적 이슈가 있었나요? 사실은 딱 어떤 그 단초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일단은 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됐던 그 가장 큰 부분은 이 빗썸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쪽 자본으로 개입을 할 때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이제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덴트라는 회사가 있고, 이 비덴트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이 아래에 있는데, 이 비덴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쪽 코인 쪽에 직접 그 사업을 오래 했던 회사는 아니고요. 뭐 전기통신 판매업, 일종의 뭐 부품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빗썸의 주요 주주를 급부상을 했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빗썸의 가장 큰 핵심 주주가 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네. 일종의 이제 외부 자금을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빗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가 이 비덴트 계열로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주가를 좀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빗썸이 결국은 비덴트의 주주들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비덴트 투자자분들이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네.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그런 그 투자자 피해자분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좀 많이 크게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주주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고 그렇게 또 언급도 해주셨어요. 이 주주 구성 쪽 말고 다른 이슈도 있었나요? 일단은 이 비덴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 쪽에서 자금을 모아서 빗썸의 지분을 많이 모은 네. 그쪽 분들이 일단 비덴트 라인이라고 저희가 또 부르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일단 빗썸의 주주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발행한 게 아니냐, 시장을 교란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걸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라고 직접 멘트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슈가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계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박민영 씨, 배우 박민영 씨의 남자친구 분 때문에 네. 국민적으로 알려졌던 건데, 시비 발행 이슈는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비덴트가 그래요? 계속 네. 시비를 발행을 해왔고, 네. 이게 이번에 지금 발행해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이 디스패치 기사 때문에 비덴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기존의 빗썸이 어떻게 형성이 돼 왔고, 또는 빗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또 그 시장 교란 행위라는 거 아니냐, 다른 상장사들이 또 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씩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이슈여서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지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화면에 빗썸 임원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원, 김상흠, 이정아, 장영국, 강지연, 이병호 이렇게 6사람이 있는데 강지연 씨가 그 이제 네, 얘기했었던 맞습니다. 그 지금 강종현 씨의 친동생이죠. 네. 어쨌든 뭐 빗썸에서 이렇게 그 관계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빗썸의 어떤 경영진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주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환경 때문에 뭐 빗썸에 있는 코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건 사실은 없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국내 코인 거래소는 어찌 보면은 인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아직은 제도가 완벽하게 완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 규제 회색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국내 코인 투자자 대부분들은 이제 원화, 이제 우리 법정화폐, 원화를 기반으로 은행을 통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게 가장 환경적으로 편안하잖아요. 접근성 측면에서. 그 대부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코인 거래소에 관리하는 1차 주체는 은행입니다. 은행을 관리하는 곳들은 이제 금융당국이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 원화 입출금 계좌를 정부가 어쨌든 다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뭐 빗썸이 뭐 문을 닫거나 네. 그런 것까지는 사실 당국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빗썸의 이 그 주주들 문제 때문에 뭐 당국이 빗썸 계좌를 뭐 정지시킨다든지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규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빗썸 경영진이 외부 이슈로 사업 운영에 집중하기 어려울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일단 빗썸 내 코인 가격 펌핑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펌핑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슈나 호재나 아니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동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분명히 시세 조작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주식시장에도 마켓메이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고 네. 증권사나 아니면 그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네.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빗썸 경영진이 지금 잠깐 이 경영적인 그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현업에 있는 경영진들이 잠시 나사가 풀렸다라고 보이고 약간 그 희롱하듯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 코인 펌핑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당분간 빗썸 코인 투자분들은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네. 약간 선물 투자도 좀 조심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아로하나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이정훈 의장이 안 나온다라고 네. 불출석 의사를 밝히니까 강제로 좀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아로하나 말고도 어떤 뭐 이렇게 펌핑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갑자기 시세가 급변동하는 일들이 빗썸에서 좀 자주 벌어지는데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서도 계속 지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모두가 빗썸을 좀 쳐다보고 있는 그렇죠.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조차 네.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이슈의 빗썸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급변동을 보던 스테픈 코인이라고 네. 네. 근데 이제 무브트 원이라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이제 운동화 NFT를 기반으로 이제 코인을 얻는 기존에 이제 뭐 P2E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차용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시세 조작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난 10일 일단 이게 빗썸에서 스테픈 코인 가격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네. 빗썸은 이제 앞서 말했듯 메이저 대형 큰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고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고 유동성이 거래소마다 산재돼 있어서 특정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스테픈 코인의 일종의 업데이트 같은 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스테픈 코인은 네. 어떤 하나의 블록체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솔라나라는 블록체인과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두 가지를 차용하고 있어서 네. 바이낸스 기반으로도 코인이 발행된 게 있고 네. 솔라나를 기반으로도 코인이 발행된 형태가 있는데 일단 빗썸이 바이낸스 기반으로 이제 발행된 스테픈 코인의 거래를 지금 중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빗썸이 일방적으로 입출금을 차단을 했어요. 어쨌든 네. 이거는 발행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빗썸 안에 코인이 갇히게 되죠. 그렇죠. 코인과 코인 간의 이동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즉
내가 스테픈 코인을 빗썸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팔아서 이거를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내가 판 스테픈 코인이 여전히 빗썸에 머물고 있는 거고 예. 다른 코인 거래소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고 어떤 특정 세력이 이 빗썸 안에 있는 스테픈 코인을 대량 매입을 하면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또는 따라가는 걸 유도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원래 1,000원 하던 게 4,000원까지 급등을 했고 네.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있는 스테픈 홀더들도 그러니까 스테픈 투자자들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 빗썸에 입출금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빗썸에서만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럼 혹시 우리도 또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렇죠. 기존의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이제 네. 이쪽 어찌 보면 투기적인 시각으로 개입하는 분들이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10일부터 10일 오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가두리 환경이 조성이 된 네. 거고 업데이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결국은 다시 1,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아, 4,000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3,000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투자 네. 환경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사실 다른 코인 거래소들은 수년 전에 이미 많이 있었어요. 네. 코인 화랑기라고 하던 우리 뭐 2018년, 2019년에도 계속 왔던 일들인데 요즘은 그걸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네. 사실 업비트나 또는 이제 메이저 코인 거래소들 대부분이 이제는 금융당국의 간접적인 컨트롤을 받고 있고 또 네. 은행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계속 매달 매주 이거를 보고하고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시세 제작 세력이 직접 이 메이저 제도권에 들어가서 무언가 크게 한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드문드문 관측이 되는데 네. 이런 게 빗썸에서 갑자기 단시일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스테픈 말고 아로하나도 있었고 지금 네. 다른 코인들도 제가 언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계속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어서 빗썸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건 빗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기자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가두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이제 코인 투자를 합니다만 국내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두리가 언제 풀리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 네, 네. 사실 이것은 거래소 내부에서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빗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유가 다른 말하자면 원화 계좌가 연결되어 있는 5대 거래소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요즘 와서는 빗썸에서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거래소의 좀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거래소의 역할론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이번에는 NFT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NFT 거래 시장에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앞선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네. 지금 어쨌든 코인 시장이 제도화가 됐고 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을 하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 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인 거래소가. 이게 뭐 네. 우리나라만 비단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단 그 조세 피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래소 이제 세계 1등이 바이낸스잖아요. 네, 바이낸스마저도 이제 현물 코인 거래 수수료를 사실상 없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버는 형태를 앞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월가에 있든 또는 각국에 있는 중앙의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코인 거래소가 직접 거래 수수료로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 모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물 코인 거래량이 급감해서 선물 시장으로 몰려가서 메이저 코인 거래소들의 빙하기가 또 빠르게 찾아오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네. 지금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되게 빠르게 경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대형 파트너사들을 찾고 있어요. 즉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반 투자자의 B2C 형태가 아니라 네. 코인을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NFT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 NFT를 유통해서 팬덤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제 B2B 같은 역할을 코인 네.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네. 두나무랑 손을 잡았어요. 아우, 이게 작년에 나왔던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사실은 그동안은 제휴 이슈 있었고 지분 제휴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그냥 방탄소년단 NFT가 나오는 것 아니야 정도까지만 상상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일단 두 회사가 미국의 합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지분을 섞어서 일종의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의 별도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레벨스라고 하고요. 여기서 NFT 플랫폼 모먼티카, 이름이 모먼티카고 네. 모먼티카 치면은 그냥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라고 해요. 일단 하이브에 소속돼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의 NFT를 만들어서 여기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정식 출시가 10월인데 10월 중순 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론칭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네. 이미 참여 인원만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단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어요. 사실은 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NFT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디지털 카드 형태로 뭐 영상 콘텐츠 또는 무대 위에 그 우리가 방송화면 보면서 잠깐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뭐 우리 짤로도 이제 2차 저작권 형태로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NFT로 기록을 해서 이거를 특정 팬들에게만 파는 형태 네. 그게 유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소장 형태인데 추후에는 이 아티스트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이거를 딱 지금 두나무랑 하이브가 발표하진 않았는데 팬들은 이미 그러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NFT를 사시는 분들이 이미 상당수고요. 네. 왜 이런 얘기를 또 저희가 상상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하이브 전에 두나무랑 손을 잡은 곳이 있습니다. 한류스타 싸이, 네. 싸이의 네. 소속사 이제 피네이션에서도 두나무랑 손을 잡았는데 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콘서트 입장권 이거를 NFT로 해서 커뮤니티에 사용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사실 엔터 NFT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네. 갑자기 두나무가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그렇죠. 그런 궁금함이 들었는데 지금 말미에 설명을 주신 게 싸이 소속사인 피네이션도 두나무하고 이제 이런 협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두나무가 좀 활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업계 NFT 활용성은 진짜 무궁무진하죠. 팬덤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팬들의 생애 주기까지 분석해서 매출 캐팔도 이제는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엔터업계 NFT는 사실은 자신들이 IP와 콘텐츠와 시장과 소비자는 갖고 있지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까지는 경험도 없다 보고 네. 또 국내 개발자들 구하기 어렵다는 뉴스는 사실은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래소를 만들고 유통을 하고 개인들의 보안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거래소와 엔터업계의 합종 연획이 사실은 지난 1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네. 거래소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현물 코인 중개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고 네. 또 선물을 하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시간이 조금 네. 걸릴 것이고 또 선물로 간다 하더라도 파생 상품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메이저 금융권들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수익 모델 창출 측면에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B2B를 놓치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코인 네. 거래소는. 이게 사실은 두나무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NFT 마켓이 지금도 업히트에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하고 음. 잘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게 카카오톡 보시면 그 앱 안에 뭐 게임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탭창이 있는데 네. 대부분 카톡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거랑 UI, UX가 실제 이용자들에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난관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네. 눈에 보인다라는 건 그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용자들과 투자자들은 되게 민감한데 네. 또 하나는 업비트 내 현물 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팬덤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대중화가 돼서 투자 저변이 넓어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업비트의 상당수 투자자분들은 NFT를 단기 투자의 어떤 하나로 보고 있지 이거를 내가 어떤 가수나 또는 한류 스타의 팬이고 이거를 소장하고 싶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즉 B2C적인 측면에서 니즈가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두나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업비트 안에서 이거를 구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별도로 나가서 직접 이 팬덤을 갖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는 게 낫지 가능성이 않느냐. 있는 시장을 좀 더 타진하는 그렇죠.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두나무에서 나왔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는 레베스라는 회사, 이 두나무와 하이브가 함께 만든 이 회사에 상주하는 사람이 지금 두나무 회장님이에요. 두나무를 창업하신 송치영 회장님이 네. 직접 여기에 책상 갖다 두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나무 경영진들은 지금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가장 최우선하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은 업비트에서 그 개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이제 업비트 개발자 회의라는 걸 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올해 우리의 먹거리는 NFT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번 하이브 이슈 말고도 네. 계속 이런 그 엔터업계와의 제휴가 당분간 네.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그래야만 또 두나무는 해외 진출이 가능하잖아요. 국내에 있는 코인 투자 말고 새로운 저변을 넓혀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도 같이 공략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NFT 기반 엔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NFT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초기 NFT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 IT 섹터 또는 코인 섹터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기존에 코인 투자하듯 NFT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NFT를 발행하는 주체나 유통 주체들 대부분 코인 시장에 어떤 발을 맞추면서 갔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조금 시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금 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돼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단기 수익 측면이 아니라 팬덤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사례에 조금 집중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부터는 확실히 팬덤을 기반으로 한 NFT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하이브 말고도 뭐 카카오도 그렇고 SM도 JYP도 우리나라 메이저 엔터 업계들이 지금 다 이쪽에 들어왔고 또 롯데나 신세계나 대형 유통업체들도 NFT를 갖고 있어야 신상 가방 또는 우리 백화점의 VIP들만을 위한 행사,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코인 하시는 분이 열어줬다면 네.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수요자도 달라졌고 네. 운영 주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NFT 투자 포인트는 분명 장기적으로 팬덤이 운용될 수 있고 또는 단기 거래 수수료나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NFT를 발행하는 곳이 아니라 네. 즉 유동성으로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영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기업 팬덤과 IP를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NFT 투자를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나. 그래도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